to say to you. You better listen. Condi, would you like a juice or some M&M's? M&M's. You like M&M's? Okay. 여러분, 이 원숭이 아세요? 네, 천재 원숭이 칸지입니다. 도형 기호로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 또 영어로 하는 말을 알아듣고 또 돌로 도구까지 만듭니다. 대단하죠? 네, 이런 믿을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녀석이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왜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는 칸지에게 없는 단 하나의 능력, 바로 호기심인데요. 인류의 역사에서 혁명이라 부를 만한 것들은 모두 왜라는 호기심에서 비롯됐습니다.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켜준 페니실린, 전자공학의 혁명을 가져온 트랜지스터, 렌트겐의 엑스선 발견 등 그 예는 셀 수 없이 많죠. 저는 앞으로 호기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새로운 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호기심의 차이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호기심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두려운 미래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호기심 격차 시대는 우리에게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여러분, 호기심 격차 시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죽부인입니다. 이 죽부인으로 올여름 무더위 이겨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여기 있는 죽부인과 많이 닮았죠? 저는 죽부인처럼 생긴 탄소 나노튜브를 30년 가까이 연구하고 있는 물리학자입니다. 그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지름이 수 나노미터이고 길이는 끝도 없는 이 탄소 나노튜브의 새로운 연기를 연구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이런 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발전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나노강국 탑5에 진입을 했습니다. 만일 제가 호기심을 갖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말고 물론 다른 사람들이 했을 거라고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혹시 국제과학올림피아드라고 들어보셨나요? 1년에 한 번 전 세계 영재들이 모여 서로의 호기심을 겨누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과학 경연 대회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호기심 축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뜨거운 현장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스위스 쭈리히입니다. 전체 인구가 36만 명 정도인 작은 도시죠. 지난 7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모교인 쭈리히 대학.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Where are you from, guys? India, Nepal, Nigeria. From Vietnam team. Mexico. 이번 대회에는 80여 개 국가, 총 400명의 물리 국가대표가 참가했다. 축하 공연과 함께 축제의 서막이 올랐다.
올해로 47번째 열리는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과학 영재 발굴과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열리는 이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IFO 2016. The International Physics Olympiad is once and for all a competition during which you can show your skills in physics. And like in any competition, all competitors try to reach the top as close as possible. You belong to the future. It is in your hands to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I also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세계의 영재들과 과학적 호기심을 겨루는 건 학생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다. good result in this competition. Well, we studied hard for almost a year, and yes, it was really difficult for us, but we did our best. Success in the medal department would be nice, but equally there's a lot of friendships and sort of learning about cultures and all that kind of thing, which I think in the long term will be the thing that I ultimately take from Olympia in a situation like it. 여기서 많은 나라들의 친구들 많이 사귀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틀에 걸쳐 이론과 실험 시험이 각각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우주정거장, 가속기, 반도체, 금속 막의 저항 측정 등 창의성을 요구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됐다. It was very fun, and I think it was very educational too, because we learned quite a bit from the experiments. 과학 지식을 교류하고 치열하게 경쟁한 일주일간의 축제. 개회식에서 우리나라는 국가대표 5명 전원 금메달을 수상했다. 중국 대만과 함께 종합 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We tried our best to really make interesting exams which will challenge them and also inspire them. So to me, I would really want to say to the students is to actually take that opportunity, try to learn, try to get inspired, try to bring something home from the event. 네, 국적도 언어도 다른 전 세계 영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 정말 멋진 일입니다. 창의력이 요구되는 과학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전 세계 내노라는 과학 영재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건 바로 우리나라 학생들이었습니다. 국가대표 5명 모두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전원 금메달 수상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데 대단하죠. 이 학생들이 지금처럼만 자라준다면 우리 과학의 미래는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런데요, 이 훌륭한 과학 영재들이 우리나라에서 과학자로 쭉 성장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대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의 대학 진학 현황을 분석했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물리는 10명 중 3명이, 화학과 생물은 절반 이상이 의학계열로 진학했습니다. 과학의 재능과 흥미가 뛰어난 이 영재들이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별한 과학 교육을 받은 과학고 졸업생들을 직접 만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 친구들은 모두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인데요. 과학 영재들이 왜 의대를 선택하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과학고 출신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과학고는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과학고를 통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과학고라는 게 되게 꿈을 진짜 꿀 수 있게 해주는 진짜 발판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던 3년이 되지 않았나 싶고. 과학고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너희는 공학을 통해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발전시켜 나갈 아이들이다.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뭔가 옳은 길을 가고 있겠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과학고의 설립 목적은 과학 및 이공계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할 때가 되면 의외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용진 군하고 서성민 군은 이제 자연과학을 선택을 하긴 했지만 동시에 의대로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입시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때 가서는 또 제 상황이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그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좀 과학고인데 잘했다고 교장선생님께서 막 부르시고 그랬고요. 잘 선택했다. 네, 교장선생님께서 방으로 부르셔가지고. 그리고 친구들은 이제 같이 입시를 했는데 의대가 사실 많이 떨어지는 친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포기한 거 보면서 아쉬워했고. 최근 과학고와 영재고에서 의학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과학고 출신 학생들이 의대를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사실을 발견하는 그런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1, 2학번으로 입학해서 졸업한 다음에 지금은 서울대학교 의대 편입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실 확신이 점점 없어졌었고 저는 어쨌든 생명과학이랑 의학은 그나마 관련이 있는 길이니까 제가 일단은 의학을 해서 의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나중에 정말 다시 하고 싶으면 솔직히 돌아올 수도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중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입니다. 이제 사실 연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 연구 자체만으로도 근데 그 연구 외적으로도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저 재미만을 찾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공부만 계속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만한 여건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 거죠. 특히 과학고 출신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한 뒤 과학자의 길을 걷기보다는 의사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되도록 젊은 나이에서 벌고 싶었던 점도 컸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셔서 근데 이제 사실 자연과학을 계속하면은 기약이 없잖아요. 제가 언제부터 돈을 벌 수 있을지.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과학 영재들이 의대를 선택하는 이유는 과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미래가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과학 영재를 둔 부모님들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지금 과학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걸 평생 하겠다고 할까 봐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과학을 해서 남들처럼 잘 살 수 있을까? 밥벌이는 되나? 그게 가장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의대를 매력적인 선택지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대학에서도 이런 현상이 극심해진다는 겁니다. 2007학년도에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입학한 6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진로를 조사해 봤더니 무려 72%가 의학전문대학으로 진학했고요. 동일 계열로 진학한 건 13명뿐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열정과 밥벌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젊은 과학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곳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속한 유전과 발생연구실입니다. 현재 14명의 연구원이 다양한 유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연구하고 있는 예쁜 꼬마 선충입니다. 석사 2년차 김준 씨는 유전과 발생연구실의 막내다. 실험에 필요한 예쁜 꼬마 선충을 얻기 위해 벌레잡이에 직접 나섰다. 진짜 많이 잡힌다. 오늘 실험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콩벌레도 있네. 실험을 한 번 하려면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과정이 즐겁다. 콩벌레 여기 보면 왜 기초과학을 하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냥 궁금한 거? 그러니까 사실 진짜 궁금하긴 하거든요. 질문을 만들기조차 어려웠던 그런 새로운 질문들을 찾아가고 싶어요. 박사 논문 준비에 한창인 성상현 씨는 6년차 연구원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고민이 크다. 좀 더 안정적인 연구를 원하는 상현 씨는 해외 유학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불안함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먼 미래도 아니고요. 그냥 아주 바로 앞의 미래도 사실 내다보기 힘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박사 6년차고 이제 곧 졸업을 준비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겠지만 박사 학위를 받는 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지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로 직업의 안정성과 열악한 연구 환경, 그리고 낮은 수입을 꼽았다. 박사후 연구원인 김천아 씨는 올해 결혼 2년째다.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서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연구와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잘 지내지? 그래. 더운데 어찌 지내노? 그냥 더운 뭐 잘 지내고 있다. 연구실 다니면서. 그럼 뭐 요새 뭐 취업 준비는 어찌 되가노? 취업 준비? 그냥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는 있는데 일단 지금 하는 일 열심히 하고 뭐 천천히 구해야지. 그래 이래저래 니도 신경이 많이 쓰이겠다 야.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아무래도. 실험실에 다니는 사람들. 가장 큰 고민은 진로 문제다. 그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일단 뭐 그래도 적절한 자리에서 적절한 뭐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길 바라는데요. 그 어떤 분야는 그렇겠지만 제가 원하는 자리는 사실 많지 않고요. 직원 같은 건 어차피 안 될 거고. 박사 후 연구원에게 취업의 벽은 높기만 하다. 천아 씨가 국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1, 2년이 지나면 옮겨야 하는 불안한 자리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공계 박사 졸업자 수는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그에 맞는 일자리는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다. 저도 과학자가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았고 되게 미래에 뭔가를 발견해내고 발명해내고 이런 거에 대한 설레임이 있었고 그렇게 긴 목표로 이제 쫓아오던 길이었는데 그 목표 그곳은 이제 닿을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호기심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이상한 역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독립적인 연구자로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초과학에 대한 우려가 안팎에서 들려옵니다.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서울대에서 아주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2명의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서울대 자연대를 평가한 것인데요. 이 연구의 총괄 책임자였던 팀헌트 교수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Hello, Professor Hunt. W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shortly to Korean audience? Hello, very nice to be here. My name is Tim Hunt. I'm a Nobel Prize winner with Lee Hartwell and Paul Nurse, a prize for physiology or medicine in 2001. You participated in the evaluation of College of Natural Scienc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almost a year. I'm curious for what conclusion you made. And the size and scope of those departments had been largely unchanged for very many years. People find things out, and when they find something out, then there's no point in investigating that anymore because you know all about it, so you have to move somewhere else. So one would expect to see a little bit more flexibility in the constitution of the university, some ability to change with changing times. What kind of changes do you need to improve the basic science in Korea? Constantly skeptical and questioning of authority. That's I think where real scientific discoveries come from, because discoveries are always unexpected things that you find by following things completely rigorously, honestly. Thank you, Professor Hunt, for sharing time with us. 방금 팀 헌트 교수가 언급했던 과학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그렇다면 이에 반해서 아직 우리나라 과학계는 권위주의적이다라는 지적을 한 셈인데 학자이시고 또 후학을 양성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과학계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 권위주의적인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수평적인 연구자 관계가 돼야 합니다.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유지가 돼야지만 진정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특히 교수님들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호기심 격차 시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계의 신랄한 평가를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네, 제가 서울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학과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평가를 청해서 받았는데 거의 비슷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저희도 변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의 보장, 또 다양한 지원, 이러한 새로운 체제로 계속 이동해 나가고 있는데 한국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틀에 안주하는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공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기심에 입각한 연구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나 장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연구비를 따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기간 내에 우리가 논문을 낼 수 있는 그런 연구 주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 외에도 저 개인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연구를 따로 취미처럼 해왔어요. 탄소 나노튜브도 사실은 그렇게 제가 시작한 연구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저를 밥 먹여줬죠. 뭐 연구비를 따기 위해서 연구 주제를 선택하는 거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당연한 문제고, 다만 자기 호기심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일본에서 지금 니호니움이라는 그 원소를 개발하기 위해서 400조 원을 7년 동안 400조 원을 실패를 하고 나서 그 연구 결과 끝에 지금 그 원소를 발견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한 번 정도의 실패만 해도 이 연구비 지원에 대한 걸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에 대한 그런 걱정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 실패를 다들 극복하고 또 연구자분들이 실패를 하는 거에 두려움을 갖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은 쉬운 연구만을 하게 되고 남을 따라서만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수를 뭐 이렇게 씌워가지고 1년에 몇 편을 써야 한다거나 또는 1년 만에 성과가 나야 한다거나 이런 단기적인 지표를 강조하다가 보면은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문제에 도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자 본인도 노력을 하고 사회적 인식도 바꾸고 정부의 시스템도 바꾸고 하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해 주는 그런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답변해 주셨고요. 이영희 교수님의 강연 계속해서 이어 듣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120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국가별로 순위를 매기는데요. 이게 그 결과입니다. 미국이 보유한 과학기술은 97개, 유럽은 13개, 일본은 9개, 중국 1개로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추격은 하고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과학기술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건 오랜 투자의 결실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오늘날 미국 국내 총생산의 50%는 50년 전 이루어진 기초과학 투자에 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것은 S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한 사회의 성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 정점을 찍은 다음엔 성장세를 유지하거나 도태하게 되죠.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넥스트 S커브가 필요합니다. 넥스트 S커브를 만드는 힘은 바로 호기심에서 나옵니다. 호기심은 새로운 분야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혁신을 이끌기도 합니다. 마치 기초과학처럼 말이죠.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나라는
계속해서 넥스트 S커브를 만들며 빠르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얼마 못 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고 마는데요.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만날 호기심 격차 시대입니다. 호기심을 존중하고 투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성패가 좌우되는 두려운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평화와 복지, 발전에 기여한 새로운 발견을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상이 뭔지 아세요? 네, 바로 노벨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 과학상을 배출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전체 노벨 과학상 수상자의 70%가 미국, 영국, 독일 단 3나라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2000년대부터는 그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굳건한 삼강구도에 도전장을 내민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총 21명인데요. 2000년대 이후 수상자가 16명이나 됩니다. 이 기간만 따지면 일본은 독일과 영국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수상자가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중 6명이 특정 한 대학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바로 나고야 대학이라는 곳인데요. 지방에 있는 나고야 대학에서 어떻게 6명이나 되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에 나고야 대학으로 가봤습니다. 일본의 7대 국립대 중 하나인 나고야 대학입니다. 대학 내부에는 별도의 노벨상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일본이 배출한 21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 중 6명이 나고야 대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나고야 대학 소립자 물리학 연구실에서는 타대학 연구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매주 다양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経験則としてこのようななんかその定性的になんか振る舞いが変わるようなこういうキンクがあるとちょうどそのキンクのところに何か理論があるっていうことがもっとちゃんとやるには 이곳에서는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もし E1R チャージ読み取れればそれからスケール次元っても決まってしまっているものなので 이런 활발한 분위기는 나고야 대학만의 특징이기도 하다. 質問は今日かなり多かったのでやっぱそういうところが場所によってはその質問がほとんど出なかったりする場合もあるのでそういうふうに活発にやっぱ議論するっていうことは研究者では重要なのでそういうところがやっぱりい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나고야 대학의 소립자 물리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야 중 하나다. 한 연구실에서 독특한 연구 문화를 만날 수 있었다. Okay, so and this is so scanning machine of the nuclear immersion. Yeah, films. I yeah. see. Yeah, so and 소립자 물리학의 계보를 잇고 있는 이 연구실의 특징은 자립적인 연구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So how did you get an idea of using this nuclear immersion to detect the signal? we have had to design by ourselves. Yeah, and because the movement is very complicated system. 핵심 실험 재료인 필름은 20년 전 이 연구실에서 직접 만든 것이다. 지금도 실험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연구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손수 제작한다. 이것이 매년 새롭고 차별화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비결이다. 特にこの研究室がすごく長い歴史があってですね、すごいやはりその素粒子物理学という分野の中で非常に大きな貢献を歴史的にしてきている研究室ですので、
だから多くの人はそれは難しいんではないかというようなテーマに対してもやはりこう楽観的にどんどんこうチャレンジしていくっていう雰囲気はかなりこの研究室は特に 오랜 시간 이어져온 나고야 대학의 자유로운 분위기는 연구자들이 스스로 호기심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お勧めください. 그리고 이것은 노벨상 수상까지 이어졌다. 마스카와 교수는 나고야 대학에서 연구한 소립자 물리학 이론으로 200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名古屋大学では生徒として研究室とか教室で物事を決めるときに教授であろうとね平野学生であろうとね対等な権利があるという制度にまで高めた. 이런 토대에서 나고야 대학은 일본에서 가장 많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었다. 一つの積み重ねで研究したことが種になって次の新しいものを生みというようなねサイクルを繰り返してきたんだと思うんだけど. 제가 나고야 대학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사진인데요. 교수님이 학생들과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아 보이죠? 그런데요, 가위바위보에서 진 교수님이 학생한테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상상할 수 있는 광경인가요? 나고야 대학 연구실에는 교수님이라는 호칭도 없어요. 다들 누구씨 누구상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실에서만큼은 누구나 대등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과학자의 호기심을 존중하는 나고야 대학만의 문화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최다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호기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화면 함께 보시죠. 일본 시가현에 위치한 미이사. 13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절이다. 에도 때 만들어진 에마인가요? これは江戸時代に書かれたものなん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ほぼ200年前になりますよね。1828年に奉納されたものですから、その時にこう和算をこの大津でやっておられる方が奉納されたものですね. 일본의 독자적인 수학 문제 산가쿠. 누군가 문제를 내면 남녀노소 모두 문제풀이에 도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 나무판에 새겨 사찰에 걸어놓았다. その成果を上げればですね、観音さんに報告をして感謝を気持ちを伝えるということで、この観音様のお堂に山岳が奉納されています. 절 내부에는 현대식 산가쿠도 전시돼 있다. 지난 3월 교토에 있는 2개의 중학교에서 산가쿠 대결을 펼친 뒤 복납한 것이다. 모두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문제들이다. 일본 사람들에게 산가쿠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すごいと思います。いいことだと思います。それが今まで残ってるっていうのが。에도 시대에 크게 유행한 산가쿠는 일본이 독자적인 수학을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세이오이 산법이라는 책은 산가쿠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를 호기심에서 찾고 있다. で無用の用というのは一見こう日常生活には役に立たないようでも、実際にそれをすることによって役に立つのだよということですね. 자칫 쓸모없어 보이기도 하는 수학 문제를 성별이나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和算はこう産業の発達とか自然科学の発展にはあまり寄与しなかったと言われてるんです。
直接的には役に立たないけれども、やはりこう考え方、数学的な考え方で物事をこう乗り切っていくっていうところを期待していたと思います。 무리오카 제3고등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산가쿠 모임이 열린다. 산가쿠 문제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풀이 방법을 함께 고민한다. 입시에 매달려야 할 고3이지만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산가쿠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다. 1、2、3、4、5、6、12ぐらいじゃん。12、大体12ぐらい。この円の中心とこことここに引いて三角形そうするとここの長さが求められて不思議な、なんでこんな難しい問題がその当時作れたのかなとか不思議なことが多かったのでこの研究をしていました。実際に彼らが進む大学入試で出るかどうかっていうと、おそらく出ないことの方が大きいかもしれないんですが、ただやっぱり好きなことに熱中して考えること、これをずっとたくさんしてくれたっていうことに僕は意味があると思ってますし。 네, 에도 시대의 호기심은 특정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어린아이부터 70대 노인까지 심지어 부녀자, 농부들도 모두 산가쿠를 즐겼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경쟁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산가쿠 수준도 점점 높아졌는데요. 쓸데없어 보이기도 하는 이 호기심이 일본의 독자적인 수학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산가쿠가 어떤 문제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절에서 보고 아주 기발하다고 생각한 산가쿠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너무 귀엽네요. 예, 이게 일본 산가쿠 문제인데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제 이 문제지를 하나씩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교토에 있는 도시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직접 낸 문제라고 합니다. 산가쿠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교수님 한번 문제풀이를 해주시겠습니까? 전체 보루 넓이는 당연히 알 수 있고요. 주어져 있으니까. 얼굴의 반지름을 알고 있고 볼의 반지름을 알니까 빼면 바로 코의 반지름이 나오고요. 따라서 이제 볼의 면적, 코의 면적을 다 각각 구할 수가 있고 전체 얼굴의 면적에서 빼주면 됩니다. 네, 이 문제는 중학교 3학년의 눈높이로 풀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훌륭한 수학자나 과학자들이 보면은 문제에 이게 원이라는 가정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호빵맨이 알사탕을 먹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면 기발한 상상을 하면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과학자로 살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그거에서 돈 되나? 네, 사실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저는 기초과학에 들어가는 돈은 인간 지성의 경계를 단 한 뼘이라도 넓히기 위해 당연히 지불해야만 하는 절대 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미래 세상을 위해 투자를 멈춰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 바로 기초과학입니다. 기초과학을 두고 기약 없는 투자라 부르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약 없는 투자를 100년 넘게 실천해 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초과학 성지라 불리는 그곳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슈투트가르트는 활기가 넘치는 도시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초과학 연구소인 막스 플랑크에서 6년째 고체 물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카이저 교수를 만났습니다. So these are my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전 세계 과학 인재들의 집합소다. quite international team of students. So mixed between at the moment Germany, Iran, again Germany, India, Korea, and Iceland. So, Iceland, And so we are working really in a also international environment, also together with many international groups. 과학자들에게 이곳은 꿈의 연구소로 통한다. Stuttgart, which is popular for solid state research. That's why I came here. Max Planck Institute has a lot of resources and they get a lot of financial benefits and they can support bigger projects, which makes it a lot more exciting to play around with lasers who are a lot more exciting.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는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호기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구한다. Big advantages here so that they open up all these possibilities. So especially the field I work in, it is quite expensive and they granted me really a lot of startup and possibilities, very good infrastructure, but on the other hand also giving enough independence to really develop my own research program. 막스 플랑크 연구소 실험실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미래 과학계를 선도할 연구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극한 조건에서 하는 실험 장비들은 사실은 그렇게 흔치 않은 장비들인데 보통 실험실에서는 볼 수 없는 장비들입니다. 현재 막스 플랑크는 독일 전역에 83개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총 22,000명의 과학자들이 기초과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Nicht auf ein Feld zu setzen, was möglicherweise schon abgeerntet ist, das also wirklich auch Potenzial hat für die nächsten 20 Jahre, loten wir im Rahmen von Perspektivenkommissionen zunächst mal die Forschungsfelder aus und denen man eben zutraut, dieses Feld auch innovativ ganz neu zu gestalten für die kommenden 20 Jahre.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만 독일 노벨상 수상자가 33명이나 배출됐다. 클리칭 교수 역시 그중 하나다. 그는 198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Always interesting to ask the question, why did I get this Nobel Prize? Yes, that's right. And there was really some unexpected discovery. 특정 조건에서 홀 저항이 물질과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양자홀 효과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And this is called by a company a Klitzing resistor, because I discovered a new type of electrical resistor which has always 25,812.807 ohms. My discovery of an electrical resistor will change in 2018 perhaps a kilogram. 노벨상 수상 이후 30여 년간 클리칭 교수가 활발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것은 막스 플랑크의 지원 덕분이다. So when I got the Nobel Prize, then they wanted to increase my budget by a factor of 10. They said, no, you will damage my science if you increase by a factor of 10. Much more important for me, you have a continuous increase, but then you should not have a short cut. 독일 정부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초과학에 들어가는 연구개발 예산만큼은 매년 꾸준히 늘리고 있다. Wenn man nicht in Grundlagenforschung investiert, dann wird man auch später bei der anwendungsbezogenen Forschung, bei der innovationsorientierten Forschung nicht mehr auf die neuen Ideen zurückgreifen können, sondern dann hat man den Ideenfundus, man hat den Pool an Ideen aufgebraucht. Mit anderen Worten, egal ob die wirtschaftlichen Zeiten günstig oder weniger günstig sind, man muss in Grundlagenforschung investieren. 세계에서 유일한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점 아주 인상적인데요. 꾸준한 지원, 끊기지 않는 지원이 쭉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특히 이제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예를 들면 연구비를 제공을 하되 평가 예를 들어서 페널티가 없습니다.
일단 주제가 선정돼서 연구를 시작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연구를 계속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항상 제일 잘하는 연구가 아니라 세계에서 남들 안 하는 연구, 이런 연구를 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가득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부러웠고, 그런 인프라 측면에서는 여전히 저희가 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명견만리 미래참여단 권윤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부가 직접 뭐 연구비도 주고 어떤 연구센터도 설립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민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자생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부가 그런 자생할 수 있게 기반이나 그런 걸 닦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러한 과학 분야 또 기초연구 분야를 정부가 전담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1을 하면 우리나라는 민간이 3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민간에서 돈을 넣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돈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욕심들이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준다거나 정부에서 거기에 매칭으로 돈을 마련해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민간의 애로점을 정부가 이제 해결해 주는 그러한 접근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그렇고 많은 여러 가지 국제적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국민의 세금을 이제 투자해서 이제 기초 과학을 이제 꼭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소위 패스트 팔로워로서 선진 기술을 빨리 습득하고 그걸 제품화시켜서 우리나라 산업을 부흥시켜왔고, 그게 지금까지 성공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전 세계의 다른 나라의 추격이 만만치 않죠. 파괴적인 기술 혁신이 나와야 되는데 그 파괴적인 기술 혁신이 공짜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꾸준히 기초과학에 투자를 하고, 결국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기회조차도 없는 거죠. 미래 참여단 윤수입니다. 한국은 언제쯤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답변인데요.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도 기초과학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연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의 기초과학 역사는 지금 우리 50년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물론 독일의 100년, 일본의 뭐 300년 그런 연구 역사에 비해서 아직도 짧긴 하지만 아마도 우리나라도 조만간 받지 않을까. 제가 눈 감기 전에 받지 않을까요? 저희 아이는 이공계 진학을 꿈꾸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좀 밀어주고 싶은 엄마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아이가 이공계를 꿈을 꾸고 그쪽 진로를 원하더라도 나와서 뭐를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해요. 그 졸업 후 진로에 관련한 그러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기초학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발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 의문을 계속 가지게 될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나고야대에서 사실은 노벨상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 자유로운 강의 분위기라든가 연구 분위기라는 게 아무래도 영향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분위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라든가 저희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번 강의를 듣고 되게 과학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럽고 그런 재정적인 문제로 꼭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기초과학이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인간의 가치관과 철학까지 바꾸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과학은 어렵고 복잡한 나와는 거리가 먼 학문이 아니에요. 누구나 호기심을 갖고 즐기는 일상의 과학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장 알퐁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꿀 성분 분석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Auch irgendwie bald beim Fragezeichen, oder? Nein. Naja, nicht so richtig. Jetzt positioniert nochmal den Honig eben genau da, wo ihr den haben wollt oder wo ihr glaubt, wo man ihn am meisten einordnet. Ne? Aufgrund der Konsistenz oder aufgrund der Farbe.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색다른 방식으로 과학을 만난다. Das war Sonnenblumen, aber ziemlich fest auch. Ja, kristallin. 학생을 위한 실험실은 어릴 때부터 기초과학에 대한 흥미와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독일의 특별한 교육 방법이다. Jetzt können wir die da ganz vorsichtig rausnehmen. Hier. Überreiche ich den mal. Genau, und da ist es noch viel wichtiger, dass wir die am Rand anfassen, weil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 사람들은 일상에서 과학을 만나고 과학을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Also man lernt hier halt Sachen, die man sonst nicht weiß und das ist halt sehr schön. 학생을 위한 실험실은 독일 전역에 330여 개가 운영 중이다. Ich könnte mir vorstellen, mal Wissenschaftlerin für Astronomie zu werden, weil ich es einfach interessant finde. Ich kann mir auch gut vorstellen, später Wissenschaftlerin zu werden, weil ich es spannend finde, neue Sachen rauszufinden. Also die Förderung des naturwissenschaftlichen Unterrichts vom Kindergarten über die Grundschule bis in die Oberstufe, zu denen die Schülerlabore beitragen, sind sicherlich eine der Basisvoraussetzungen, warum wir eine so starke naturwissenschaftlich orientierte Nation sind. 네, 독일 사람들은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결코 눈먼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일들을 설명해주고 또 그것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준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로서 과학을 대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별다른 호기심 없이 살았다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해왔고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바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차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죠. 인류 역사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실현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돌파구가 된 건 바로 호기심이었습니다. 호기심은 때로 쓸모없어 보이기도 하고 당장의 그 성과가 눈앞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미래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